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시장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단순한 데이터 그 이상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의 규칙들이 깨지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증거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일본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이라던가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마지막 구간에 그 힘겨루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면서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근원 인플레이션을 비교한 건데 와, 정말 놀랍네요. 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수준에 거의 근접했어요. 이거 정말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이 깐나는 신호탄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신호탄을 넘어서 거의 본 게임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게 과거 소비세 인상처럼 정부가 억지로 끌어올린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차트 아래쪽 패널을 보면 이번 상승은 내수, 그러니까 경제 체력 자체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건 일본은행 BOJ가 더는 제로금리 같은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뜻이고요. 말 그대로 체제가 전환되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장 엔화 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싼 일본에나 빌려서 다른 데 투자하던 전략들은 굉장히 위험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일본의 저금리가 영원할 거라는 그 전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거니까요. 이제 일본 국채, 제2지비 금리의 상승 압력은 투기가 아니라 펀더멘털의 변화로 봐야 합니다. 앞으로 뭘 더 지켜봐야 할까요? 앞으로 있을 춘투라고 불리는 일본의 대규모 임금 협상 결과가 이 흐름이 계속될지를 알려줄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임금과 물가가 같이 오르는 선순환이 확인되면 일본은 정말 다른 나라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바다 건너 미국 상황은 또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가 미국의 중위소비자 물가지수, 미디언 CPI인데 최근 한 달 수치가 연율로 환산하니까 급격하게 꺾였어요. 그동안 그렇게 끈질기다던 물가가 드디어 잡히는 걸까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중위 CPI는 아시다시피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내린 그런 극단적인 값들을 빼고 보잖아요. 네, 중심 경향을 보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물가의 중심 흐름이 빠르게 싣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드디어 특정 품목을 넘어서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시장의 이야기가 끈적한 서비스 물가에서 전반적인 물가 둔화로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준, 즉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로 바로 이어지겠군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는 연준 내 비둘기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쪽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줍니다. 투자자들은 듀레이션 매수, 다시 말해 금리 하락에 베팅해서 장기 채권을 사거나 장단기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커브 스티프닝에 투자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확인은 좀 더 필요하겠죠. 당연합니다. 다음 절미 평균 CPI, 그러니까 중위 CPI랑 비슷한 또 다른 물가 지표에서도 이 신호가 확인되는지 꼭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차트를 보니까 이야기가 또 복잡해지네요. 2025년 11월 미국 CPI 세부 항목을 뜯어보니까 전체 평균은 2.7%로 안정돼 보이는데 속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에너지는 10% 넘게 올랐는데 상품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바로 그게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구간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상품 물가는 잡혔지만 여전히 강력한 노동시장 때문에 임금에 민감한 서비스 물가, 예를 들면 주거비나 의료비 같은 것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구조적인 끈적함이 남아있다. 네, 이런 구조적인 끈적함 때문에 연준이 시장의 기대만큼 빨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금의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냥 금리 인하에만 베팅할 순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전략도 필요해요. 물가 연동 채권에 투자하거나 필수 소비재처럼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줄지 않는, 즉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힌트를 얻을 만한 지표가 있을까요? 네, 다음 고용비용지수 ECI 발표를 보면 서비스 부문의 임금 압력이 얼마나 강한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글로벌 무역으로 돌려보죠.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 현황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것도 예상과는 좀 다릅니다. 미국이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니까 다들 동참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이 거의 없네요. 그렇죠. 통일된 대중국 무역전쟁이라는 건 사실상 미디어의 프레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현실은 선별적 디커플링에 가깝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경제적 실리를 따지면서 지정학적 연대와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오히려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요인입니다. 투자 전략도 훨씬 더 정교해져야겠군요. 중국 리스크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볼 게 아니라 국가별로 또 산업별로 다 나눠서 봐야겠어요. 정확합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는 공급망을 가진 기업이나 상대적으로 무역 제한이 적은 국가 블록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지켜볼 만한 이벤트가 있습니까? 곧 있을 유럽연합,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결정이 G7 국가들의 공동행동을 이끌어낼 신호탄이 될지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본 인플레이션 추세를 확인시켜주는 데이터가 나왔네요. 11월 그런 CPI가 전년 대비 3.0%로 일본은행 목표치인 2%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건 BOJ가 금리를 올릴 마지막 명분이자 청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는 게 확인됐으니까요. 이로써 수십 년간 이어진 일본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끝났다는 주장에 완전히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투자 시사점은 명확하군요. 네, 엔화를 사거나 일본 국채 JGB를 파는 포지션이 점점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래서 얼마나 또 얼마나 자주 올릴 건데 이쪽으로 옮겨갈 겁니다. 이번 인상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긴축 사이클의 시작인지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갈릴 거예요. 중앙은행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주 흥미로운 차트를 하나 보죠. 연준의 실업률 예측이 얼마나 편향됐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연준은 실제 실업률이 얼마나 치솟을지 계속 과소평가해왔네요. 네. 예측이 현실을 전혀 못 따라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경제 모델이 가진 전형적인 한계죠.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고용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일종의 자기강화적인 피드백 루프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선형 모델은 이런 비선형적인 충격을 잘 예측하지 못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실업률이 조금 오르고 말 거야 라고 안심하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걸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알려진 공식 전망치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한 고용 충격이 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의 신호로 알려진 샤메 법칙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발동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일본의 극적인 변화가 이 다음 차트에 그대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드디어 2%를 돌파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공식적인 종언이네요. 네, 전 세계 금리의 앵커, 즉 닷 역할을 했던 아베노믹스가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히 금리 숫자 하나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 파장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 수십 년간 안정적인 저금리 투자처였던 JGB의 시대가 끝나면서 해외에 투자했던 그 막대한 일본 자금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금 대이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와, 그 파장이 엄청나겠는데요. 전 세계 채권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으로 다른 자산 시장까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일본은 영원히 잠자는 사자라는 그 전제하에 짜인 모든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엔 원자재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는 아직 바닥 근처인데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모은 지수는 이미 상승 추세로 돌아섰어요. 주식시장이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는 거군요. 전형적인 강세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가격과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죠. 주식시장은 보통 6개월 정도 앞을 내다보니까요. 아하, 아직 원자재 가격이 오르진 않았지만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걸 예상하고 생산 기업들의 미래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원자재 섹터의 방향이 위쪽으로 열려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신호죠. 그렇다면 지금 원자재 비중을 줄이는 건 현명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네요. 오히려 2차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실물 자산 비중을 늘리는 걸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네, 좋은 전략입니다.
중국의 신용 지표가 살아나는지, 그리고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가 중요한 저항선인 534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지 확인하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인 금도 한번 보죠. 금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의 양과 비례하고 실질 금리와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뚜렷하게 보이네요. 최근 급등 후에 옆으로 기고 있는데 이걸 고점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금 가격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이 아주 우호적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고 실질 금리는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자가 없는 자산인 금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건 차익 실현 매물을 다 받아내는 강한 매수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횡보 구간은 오히려 금에 대한 장기적인 비중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본 이야기로 돌아가면 시장이 얼마나 일본의 변화를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일본은행의 정책금리가 0.7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와,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가파른 긴축 경로입니다. 시장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출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의존했던 자산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역시나 그 최종 확인은 임금 협상이겠군요. 네, 물론 이 전망의 현실이 될지는 결국 춘투, 임금 협상 결과에 달려있겠죠. 지정황 리스크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공급망 오믈렛이라는 아주 재밌는 비유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4개국 간의 산업 의존도를 보니까 특히 일본과 독일이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네요. 한번 섞어버린 오믈렛을 다시 날달결로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의미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과거 세계화 시대에 비용을 줄이려고 복잡하게 얽어놓은 공급망이 이제는 서로의 목을 조르는 지정학적 무기가 된 겁니다. 이 분석엔 특히 독일이나 일본 주식에 투자할 때 이런 구조적인 리스크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포트폴리오에 담긴 기업들이 중국 공급망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다시 점검해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의존도에서 자유로운 회복 탄력성이 큰 경제권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바로미터인 미국 달러 인덱스 DXY 차트를 보겠습니다. 연초에 급락한 뒤로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최근 들어 변동성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보통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한 뒤에는 한쪽으로 크게 터지지 않나요? 기술적 분석의 정석적인 패턴이죠. 지금 시장은 미국은 연착륙할 거야라는 긍정론과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둔화될 거야라는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고요함이 영원할 순 없죠. 지금은 박스권 매매 같은 단기 전략보다는 곧 터져나올 큰 방향성에 대비하는 포지션을 중대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주 FOMC 회의가 이 균형을 깨는 계기가 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와, 이 다음 차트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 전망인데요. 지금도 이미 프랑스 한 나라가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데 2030년까지 이게 3배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네. 전기차보다 AI가 전기를 더 많이 먹는 시대가 온다는 거네요. 네. 디지털 세상의 AI 혁명이 현실 세계의 물리적 제약, 즉 에너지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이건 전력망이나 관련 원자재 시장에 엄청나게 거대하고 구조적인 수요를 만들어낼 겁니다. 공급이 이걸 못 따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투자 아이디어도 완전히 바뀌어야겠네요. AI 칩 만드는 회사만 볼 게 아니라 그 AI를 돌리기 위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전기를 보내는 전선, 관련 원자재 기업들까지 다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AI가 구경제에 미치는 이 2차 효과가 앞으로 아주 중요한 투자 테마가 될 겁니다.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비전 2030으로 탈석유를 외치고 있는데 경제 다각화 지수를 보니 2010년 이후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머네요. 아직 선진국 수준은커녕 다른 신흥시장 그룹에 머물러 있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던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걸 보여주죠. 물론 초기 성과도 있지만 구조적인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IMF 같은 기관들은 사우디가 개혁을 꾸준히 한다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확인해야 할까요? 투자자들은 비석유 부문 GDP 성장률이 꾸준히 나오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 개혁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경고 메시지 같습니다. 시중 유동성 대비 맞은 부채 비율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닷컴 버블 수준까지 치솟을 거라는 조작된 예측치가 그려져 있어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지적하고 있네요. 되었습니다. 과거 시장 폭락 전에 나타났던 패턴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곧 시장이 무너질 거야 라는 이야기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기에 아주 좋거든요. 네.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자극적인 정보에 휘둘려 투자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내 안의 공포심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의심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과 은의 가격 비율 차트도 흥미롭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융위기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면 이 비율이 급등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네요. 지금은 2020년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인데 은이 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금은 순수한 안전자산이지만 은은 산업용 수요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할 땐 금이, 경기가 살아나고 물가가 오르는 리플레이션 환경에선 은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 비율이 하락 추세라는 건 금에 비해 은의 상대적인 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대가치 변화를 이용한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다른 지표랑 같이 보면 더 좋겠군요. 네, 산업용 금속의 대표 주자인 구리 가격이 오르는지 함께 보면 더 확실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소식도 하나 있네요.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가 대규모 LNG 프로젝트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더 안정적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집중하겠다는데요. 에너지 섹터 안에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LNG 수출 시장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거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리스크가 큰 신규 투자 대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이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네, 이건 앞으로 미국의 전체 LNG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LNG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 내부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S&P 500 지수 분석인데 지난 6개월간은 지수 상승률을 이긴 기업이 18%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 대형주에만 쏠림이 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한 달간은 63%의 기업이 지수를 이기면서 상황이 급반전했어요. 드디어 시장이 넓게 퍼지는 확산 국면으로 가는 걸까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소수의 메가캡 기술주만 가던 장세에서 시장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단순히 대형주만 따라 사는 전략의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전략을 바꿔야겠네요. 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이런 시장 확산의 혜택을 보기 위해 동일가중 ETF에 투자하거나 경기 민감주 비중을 늘리는 걸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S&P 500 동일가중 ETF인 RSP와 시가총액가중 ETF인 SPY의 상대 성과를 비교해보면 이 추세가 계속되는지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수급 현황입니다. 겨울 한파가 닥치면서 재고가 크게 줄었고 1년 내내 이어지던 공급 과잉 상태가 드디어 해소됐네요. 5년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급이 넘쳐나던 시장에서 이제는 날씨 같은 수요 변수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전형적인 겨울 시장으로 돌아온 거죠. 생산량이 많아도 소용이 없군요. 그렇죠.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단기적인 기온 예측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따라서 공급 과잉에 베팅했던 포지션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방향성을 맞추기보다는 변동성 자체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트입니다. 신용평가사 모디스 주가에 대한 퀀트 모델에 단기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 보유했을 때 승률이 75%로 꽤 높았네요. 이건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하는 장기 투자 신호라기보다는 시장의 단기적인 심리 변화를 포착하는 데이터 포인트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 거시적인 맥락에서 봐야 하는군요. 네, 이런 신호는 보통 금융시장 전반의 여건이 좋아지거나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거시적 흐름을 반영할 때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 개별 주식 신호와 함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 같은 거시 지표를 같이 보면서 신용시장에 민감한 금융섹터 전반의 단기 분위기를 판단하는 데 참고하면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